지금 여기 이재영일 뿐이라고. 성적 잘 낸다고 웃고 다니는 애들, 그 뒤에 말 못할 사연 한둘이 아니야. 전지훈련비 없어서 밤까지 운동하고 운동 끝나면 햄버거집 가서 빵 만드는 애들, 배달하는 애들이 한둘이 아니라고. 성적 못 내는 애들은 어떨 것 같냐? 암담하고 우울한 표정 뒤에 뭐가 있을 것 같냐고. 패배감? 이제 그만 때려치우자? 아니, 걔들은 하루하루 1cm라도 더 나아가자고 이빨이 바스러지도록 이를 앙 다물고 살아. 너는 뭔데? 너는 뭐냐고? 힘든 시기는 힘든 시기에 지나지 않아. 정신 차려. 너는 이재영이고 지금 여기 내 눈앞에 있는 이재영이야. 항상 기억해라. 다시 운동 시작하면 네가 서 있는 그곳, 그 시간이 네 전부다. 지금 이 순간 놓치면 다음도 없어. 알아들어? 저는 그 뒤로 코치님 말씀처럼 생각을 간단히 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지지부진 나가는 둥 마는 둥 했던 물리치료에 다시 시간을 들였고, 차일피일 밀기만 했던 개인 재활훈련과 개인 기술훈련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유도 선수들은 악력과 상체 힘을 기르기 위해 맨손으로 꾸준히 체육관에 있는 밧줄을 타고 오르내립니다. 땅에서 천장으로 10m 길이 정도 되는 밧줄을 말이죠. 개인 훈련 때 겨우겨우 꾸역꾸역 고작 서너 번 밧줄을 오갈 수 있는 제 자신을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학교 나오고 유도복으로 갈아입고 체육관에 나가 운동하고, 사실 그동안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었구나. 숨이 쉬어지니까 숨만 쉬었던 거구나. 안 돼. 돌아가신 어머니, 어디 계신지도 모르는 아버지를 생각해서라도, 아니, 내 자신을 위해서라도 다시 시작해야 돼. 다시 예전의 모습을 찾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말처럼 죽을 듯 살 듯 훈련했는지는 제 스스로를 잘 평가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아침 운동을 시작으로 늦은 저녁까지 주어진 쉬는 시간, 식사 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을 훈련하는 데만 썼습니다. 예전 제 모습을 다시 보게 된 학생들, 코치님들, 감독님은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재영! 역시 이재영은 이재영이라니까. 그럴 줄 알았어, 짜샤. 한두 번에 바짝 정신 차리면 예전기량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었다. 그래, 어떠냐 요즘 컨디션? 내가 볼 때 최상은 아니어도 고1 때 전국체전 준우승 했을 만큼은 되는 것 같은데? 그 정도는 되는 것 같다. 근데 지금부터야. 고등학교 마지막 전국체전이다. 앞으로 국가대표 선발전 준비하려면 더 밀어붙여야 돼. 준우승 우승 같은 건 나한테 문제가 아니야. 1번이야, 1번. 대한민국 유도하면 이재영. 나한테 필요한 건 1번이라고. 저는 그렇게 고등학교 3학년 전국체전 때 우승할 수 있었고, 국가대표끼리 열려있는 국가대표 상비군에 명단을 올렸습니다. 그러고 근처에는 체육대학교 유도부에 입학 장학금과 1학년 장학생으로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누구도 실현이 완전히 끝나기까지는 실현이라는 바람이 어디에서부터 불어오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실현이라는 바람은 오롯이 제 자신이 견디고 버텨서 극복해야 한다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고된 시간을 보내고 저는 대학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1학년 1학기를 마칠 무렵이었습니다. 여느 날과 다를 것 없이 유도부 학생들과 훈련하던 날이었죠. 그날은 유독 컨디션이 좋은 날이었습니다. 준비운동, 기술 익히기 모두 큰 수고 없이 마치고 연습 시합으로 훈련을 마치려던 때였습니다. 평소 저와 라이벌 관계에 있던 성우와 연습 시합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성우 몸이 기울어진 틈을 타 성우 왼쪽 겨드랑이에 제 왼손을 걸었습니다. 그러고는 그대로 앞으로 엎어치기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성우는 버텼고, 그래서 저는 더 악을 쓰고 무리해 성우를 밀치려 했습니다. 왼쪽 어깨가 여전히 좋지 않다는 사실은 새까맣게 잊은 채 말입니다. 저는 그대로 성우 상체에 깔리게 됐고, 그만 성우가 내린으로는 하중으로 인해 저는 그만 그 자리에서 쇄골이 분쇄되는 부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일반 쇄골 골절은 수술 없이 쇄골과 팔을 이어주는 부분에 압박 붕대를 대고 깁스를 하면 됐지만 저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쇄골이 여러 군데 조각조각 나
어쩔 수 없이 저는 쇄골에 10개나 되는 핀을 심는 대수술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수술 뒤 2주 정도 입원했고 병원에서 퇴원해 아령 한번 들지 못했습니다. 압박붕대를 풀기 전까지 3달 동안 유도 운동은 말할 것도 없고 달리기조차 제대로 한 번 할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3개월이 지나 제가 다시 도복을 입게 됐을 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더 유도를 할 수 없겠구나 하고 말입니다. 유도에는 낙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들 오해하고는 합니다. 유도하면 사람을 바닥에 잘 맺히기만 하면 되는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유도의 가장 기본이 되고 또 가장 중요한 건 낙법입니다. 어떻게 넘어가느냐, 어떻게 부상 없이 잘 바닥에 잘 맺혀지느냐, 그걸 알아야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고 또 넘어가 본 경험을 통해 상대방을 더 잘 맺힐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부상 이후 트라우마 때문에 낙법조차 제대로 칠 수 없는 지경이 돼버렸습니다. 바닥에 떨어지면 혹시 다시 쇄골 부러지는 거 아니야? 혹시 쇄골에 박힌 핀 잘못되는 거 아니겠지? 의사 선생님이 그랬는데 한 번 더 쇄골 골절되면 평생 장애 안고 살아야 한다고? 그런 제 트라우마를 잘 알고 있던 코치님과 감독님은 제게 1년 휴학을 권하셨습니다. 저는 그분 말씀대로 휴학을 신청했고 휴학하는 1년의 시간 동안 앞으로 계속 운동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진로를 찾아볼 것인지 생각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부상, 연락이 닿지 않은 아버지, 생계비와 학비 등 여러 좋지 않은 상황 때문에 하루하루를 힘겹게 보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학교 근처에서 보증금 300에 월 35만 원짜리 옥탑방에서 혼자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다른 날보다 유난히 더 방 안에 처박혀 있는 게 답답해 하늘에 뜬 달이나 볼까 하고 옥탑으로 나온 저녁이었습니다. 어두운 하늘에 보이지 않는 구름이 많았던지 다른커녕 평소 자주 보던 비행기들조차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쭈 이 자식 보라. 안 내라? 내놓으라고. 누가 가져간대? 며칠 좀 빌려 입자고 이 자식아. 안 돼요. 이거 엄마가 사준 거란 말이에요. 엄마? 얘들아 엄마란다 엄마. 야 너만 엄마 있냐? 너만 엄마가 옷 사줘? 이런 뷰 같은 게. 나도 엄마 있거든? 근데 우리 엄마는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서 네가 걸치고 있는 옷처럼 좋은 브랜드는 못 사준다고. 그니까 며칠만 빌려 입자. 어? 안 돼요. 형들 저번에도 제 이어폰 가져가시고 안 돌려줬잖아요. 이 옷은 절대 안 돼요. 엄마랑 둘만 제주도 여행 갔을 때 엄마가 사준 특별한 옷이란 말이에요. 아직도 저런 나쁜 녀석들이 있나 보다 하고 한숨 쉬며 다시 방에 들어가려던 찰나였습니다. 짝짝짝 소리가 그 작은 골목에서 큰 소리로 옥탑까지 올라왔습니다. 다시 학생들이 몰려있던 데를 가보니 맡고 있는 아이보다 머리통 하나는 더 커 보이는 4명의 애들이 돌아가며 아이 뺨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자마자 아래를 향해 크게 소리쳤습니다. 이런 나쁜 새끼들! 니들 거기 꼼짝 말고 있어! 저는 곧장 아이들이 몰려있는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골목에 내려간 저는 씩씩거리며 아이를 괴롭히고 있는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니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애 하나 두고 4명씩 모여서 뭔 짓거리 하는 거냐고. 니네 어디 학교야? 아이씨, 누구신데요? 저희 알아요? 얘 알아요? 뭔데 참견이세요? 참견? 니네 고등학생이지? 네, 고1인데요. 학생은 몇 학년이야? 네, 저는 중학교 1학년이에요. 이런 버러지만도 못한 자식들. 3살 차이 난다고 형이라고. 어린애 하나 쥐새끼처럼 골목에 몰아놓고 돌아가면서 뺨 때리는 게 잘하는 짓이야? 니네 어디 학교야? 당장 말 안 해? 하, 알면 뭐 하시게요. 학교에 꼰지르기라도 하시게. 처음에는 조금 겁만 주면 잘 타일러 돌려보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애들은 갈수록 제 말에 꼬리를 달고 시비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형, 그냥 가시던 길 가세요. 네? 애가 말 안 들으니까 말 좀 잘 들으라고 몇 대 쥐어박은 게 다라고요. 일 크게 만들지 말고 형 가던 길 가요. 네? 저는 더 이상 나아지지 않을 거라 판단해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112에 신고하기로 했습니다.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112를 누르고 핸드폰을 귀에 대려던 찰나였습니다. 제 바로 앞에 서 있던 학생이 한 손으로 제 목을 졸랐고 한 손으로는 핸드폰을 들고 있던 제 손을 꺾었습니다. 유도를 한 저는 본능적으로 목을 조르고 있던 학생 손을 잡아 꺾었고 꺾인 한 손을 풀어 어깨를 잡아 발을 후려 바닥에 미쳐버렸습니다. 그 짧은 행동이 끝나고 저는 아차 싶었습니다. 이게 아닌데 하면서 말입니다. 그 순간 바닥에 쓰러진 학생을 제외한 3명의 학생이 순식간에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사정없이 손바닥 주먹으로 제 얼굴과 몸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에게 구타당하는 동안 저는 잠깐 학생들과 맞서 싸울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금세 그러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국가가 공인하는 무도 유단자였고 또 제가 오랜 시간 운동을 해온 이유가 사람을 해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에게 몰매를 맞다 바닥에 쓰러진 저는 그 자세로 한 3분 더 심하게 구타당했습니다. 수술한 쇄골 부분이 욱신거리기는 했지만 다행히 출혈이나 뼈가 다시 부러진 느낌은 없었습니다. 다행히 누군가 경찰에게 신고를 했던 건지 5분 정도 지나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골목길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경찰 사이렌 소리를 들은 학생들은 그대로 자리에서 달아나 버렸고요. 경찰에 도착한 경찰은 저와 아이를 경찰차에 태워 근처에 있는 파출소로 향했습니다. 그러고 거기서 경찰들은 저와 아이, 달아난 학생들의 학교, 인적사항 같은 걸 물었습니다. 한 이틀 기다리고 있어봐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가도 꼭 전화 받고요. 도주한 학생들 잡으면 연락할 테니까 꼭 전화 받아요. 전화를 받아야 그 학생들 학교에 사건을 알리든 경찰서로 사건 송치하든 하니까. 파출소에서 나온 저는 아이와 간단히 이야기만 나누고 집으로 돌아오려 했습니다. 어디 사니? 네, 도봉구요. 도봉구? 도봉구 사는데 왜 여기까지 왔어? 형들한테서 도망치려고? 아니요. 사실은 엄마 찾으러 왔어요. 엄마? 너 아까 중1이라고 했잖아. 실은 여기 근처 이모 집에 엄마 와 계실 것 같아서요. 진짜 엄마 찾으러 온 거야? 엄마랑 무슨 일 있었는데? 그리고 이모 집 주소는 알고? 엄마, 아빠랑 같은 회사 다니는데 아빠랑 크게 싸운 것 같아요. 4일 전에 엄마 집 나가셨는데 엄마가 핸드폰을 꺼둬서 연락이 안 돼요. 아빠랑 할아버지는 엄마 찾으려고도 않고 그래서 혼자 엄마 찾으러 온 거예요. 그랬구나. 이모 집 주소는 알아? 아니요. 아까 그 골목 근처가 분명히 맞는데 정확히 어떤 집인지는 모르겠어요. 여기저기 초인종도 눌러보고 노크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못 찾았어요. 이모네. 아이의 이야기를 들은 저는 먼저 제가 살고 있던 집에 아이를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애가 당장 도봉구에 있는 집에 가겠다 하지 않을 것 같았고 날이 갈수록 쌀쌀해지고 있던 늦가을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녁은 먹었어? 이제 밤 10시인데. 아직이요. 괜찮아요. 내일은 이모 집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불편한 왼쪽 어깨 때문에 어디 변변한 일자리 하나 구하고 있지 못했던 저는 하루하루를 연명하듯 지내고 있었습니다. 생기는 돈이라고 해봐야 새벽 시간에 잠깐 신문 돌리는 일로 받은 얼마 안 되는 돈뿐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월세를 내고 밥을 먹고 생활에 필요한 기본 생필품조차 사기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녁을 먹지 않았다는 아이의 말을 듣고 집에 돌아가기 전 근처 김밥집에서 아이에게 라면 한 그릇과 김밥 한 줄을 사줬습니다. 집에 돌아온 아이와 저는 서로 별말 없이 어색하게 서로 각자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어색하고 무료했던 나머지 아이에게 형이 운동 좀 가르쳐줄까? 그런 나쁜 애들 만나면 아주 혼쭐 내줄 수 있는 운동, 호신술 같은 거. 아, 진짜요? 근데 형, 아까 그 형들한테 엄청 맞았잖아요. 애 말이 사실이어서 저는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웠지만 금방 웃어 보이며 그치, 아까 형 엄청 맞았지. 근데 형이 매맞지 않고 반격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서로 엉겨붙고 얽히고 설켜서 상황이 더 엉망이 됐겠지? 형이 그 나쁜 애들 제압했다고 해도 누군가 크게 다쳤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냥 매 조금 맞더라도 경찰 기다리기로 했던 거야. 뭐야 그 표정? 못 믿겠다는 거야? 형 이래봬도 한때 잘 나갔던 유도 선수였다.
아이는 선천적으로 밝은 애였습니다. 저녁에 그 험한 일을 당하고도 제가 호신술 이것저것을 가르쳐주자 형 이렇게요? 형 잘했어요? 와 진짜 대박 말하며 천진난만한 얼굴로 웃었습니다. 그렇게 한 30분 보냈을까? 잠시 시간을 보내고 나니 아이가 졸려했습니다. 형, 저 오늘 하루만 형네 집에서 자고 가도 돼요? 그럼 오늘 내일 모레까지 자고 가도 돼. 근데 엄마 찾아야 되잖아. 오늘은 형이랑 형 집에서 자고 내일 아침에 엄마 찾으러 같이 나가보자. 알았지? 제가 쓰고 있던 침대를 아이에게 내주고 여분의 이불을 아이 침대 옆에 깔고 누웠습니다. 그렇게 아이와 저는 깊이 잠들었습니다. 잠에서 깬 아침, 저희들은 집 간단히 아침을 먹고 아이 이모 집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각자 운동화를 신고 옥탑을 나서 1층 유리 현관문을 열 때여서 외제 한 대가 현관 코앞을 가로막고 정차해 있었습니다. 참 막무가내 동네라니까. 무슨 차를 이따위로 사람 나가기도 어렵게 대놓은 거야?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차 뒷좌석에서 노신사 한 분이 내렸습니다. 그러고는 아이를 향해 서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여기가 맞네. 그래, 내 새끼 얼굴 좀 보자. 할아버지! 아이는 뛸 듯 기뻐하며 웃는 얼굴로 할아버지에게 가안겼습니다. 이 똥강아지, 이 할아비가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알아? 그래, 어제는 저 형네 집에서 같이 잔 거야? 어제 저 형이 나 나쁜 형들한테 맞고 있는데 구해주고 밥도 먹여주고 잠도 재워줬어. 되게 착하고 운동도 짱 잘하는 형이야. 유도 선수였대, 할아버지. 아이의 말이 끝나자 할아버지는 킁킁 헛기침을 한 번 한 뒤 다시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여타가 먼저 차에 타 있어라. 그리고 네 엄마는 어제 집에 돌아왔어. 네 아빠랑 화해했다고.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차에 타 있어. 할애비 저 형이랑 이야기 좀 하고 집으로 곧장 가자. 알았지? 아이는 돌아서 제게 고맙습니다 인사하고는 차에 올랐습니다. 할아버지는 몇 걸음 걸어 제 앞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이재영 씨 되신다고요? 네. 근데 제 이름을 어떻게... 네, 어제 파출소에서 전화 왔었어요. 우리 애 맞는 동안 옆에서 안 떠나고 같이 있어 주셨다고요? 시거원, 뭐라 고맙다 말해야 될지. 아니에요. 그 자리에 누가 있었어도 손잡은 도와줬을 거예요. 별일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도 돌아오셨고 남편분과 화해도 하셨다니 참 다행이네요. 요즘 일이 없어서 집에서 혼자 적적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어제 여탁이 만나서 실컷 웃고 재밌게 시간 보냈습니다. 모쪼록 여탁에 데려가셔서 건강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고마워요. 근데 재영 씨는 말도 참 단정하게 잘하시네요. 유도 선수였다고요? 네, 근처 체육대학교 유도학과 재학생이에요. 지금은 부상 때문에 휴학 중이고요. 근처 체육대학? 오륜동에 있는 대학교 말하는 건가요? 네, 맞아요. 참 이런 우연이. 제 대학 동기가 그 체육대학 경기지도학과 학과장이에요. 그래요. 우리 애 도와준 것도 사례하고 싶고 학생 이야기도 좀 더 들어보고 싶은데 어때요? 이번 주 금요일 점심쯤 시간 되겠어요? 학생 학교에서 만나도 좋고 학교 밖에서 만나도 좋고요. 네, 근데 사례란 말씀하실 것까지는 너무 부담 갖지 말아요. 학생이 부담 느낄 만큼 큰 돈을 내줄 것도 아니고 금덩이라도 건네줄 거 아니니까 그저 만나서 함께 밥 먹으며 이 이야기 저 이야기나 좀 하자는 거예요. 자, 이게 내 명함이니까 금요일 오전에 메시지하든 전화하든 연락 줘요. 이만큼 나이를 먹으니까 이제 어제 한 약속도 금방금방 까먹고 해서 말이에요. 자, 그럼 먼저 들어갑니다. 할아버지가 건넨 명함에는 한영장학재단 이사장 김한영이라고 할아버지 사무실 핸드폰 번호로 보이는 번호들이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금요일 오전에 할아버지 번호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지난번에 뵀던 이재영입니다.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저희 대학교에서 뵙는 게 어떨까 하고요. 할아버지 친구분께서 재직하고 계신 학교이기도 하고 저도 휴학 중이라 학교에 안 간 지 꽤 돼서 학교에 가보고 싶어서요. 메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1시간 정도 지나 할아버지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할아버지와 저는
저희 대학 본관 앞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본관 앞 벤치 앞에 앉아 교정을 바라보고 있는데 멀리서 잘 차려입은 정장 차림을 한 나이 지긋이 드신 분께서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셨습니다. 지난번처럼 고급 외제차를 타고 학교 안으로 들어오실 줄 알았는데 할아버지는 학교 정문부터 꽤 거리가 있는 본관까지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만나니 또 반갑네요. 그래요. 그때 잘 들어갔나요? 네. 할아버지도 여탁이랑 되게 잘 들어가셨죠? 그럼요. 여탁이가 집에 와서 얼마나 형 하면서 형 좋은 사람이라고 멋진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어놓던지 아주 혼이 다 빠졌어요. 아, 네. 마침 점심시간인데 학교 구내식당도 괜찮으시겠어요? 체육대학이라 구내식당이라도 음식만큼은 푸짐하고 맛있게 잘 나오거든요. 그래요. 점심은 구내식당에서 들기로 하고 그 전에 우리 먼저 좀 같이 걸을까요? 처음에 저는 할아버지께서 옛날 당신 대학 시절 생각이 나서 저희 학교 교정 산책을 하자시는 줄 알았습니다. 본관을 빠져나와 5분 정도 말없이 걷다가 대운동장을 지날 때쯤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름이 이재영이라고 했지요? 이 학교 유도부 2학년생. 일반 사립중학교에 다니다가 스카우트 때 고등학교 3학년 내내 전액 장학금 받고 학교 다닐 만큼 유도 영재였다고요. 대학 진학해서도 1년 동안은 좋은 성적 냈었고. 네, 근데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지금은 낙법도 제대로 못 칠 정도니까요. 어머니는 재영씨 고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그 뒤로 어디 계신지조차 모르고 지내고 있다죠. 선수로서 당장 성적도 못 내고 있으니 장학금도 받을 수 없으니 학비도 문제겠고요. 네. 아니, 근데 할아버지께서 어떻게 제 이야기를 일일이 하나하나 다 알고 계신 거죠? 할아버지는 넉넉하게 웃어 보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체육대학이나 재영씨가 나온 고등학교나 저의 장학재단에서 지원하고 후원하는 학교예요. 그러다 보니 본의 아니게 재영씨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 이야기를 알게 됐고요. 뭐 그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었지만 2차조차 재영씨 감독님이랑 통화가 됐는데 아니 이분이 저희 재단으로 찾아와 한번 만나고 싶다지 뭡니까? 그래서 재영씨 감독님 만나 잠깐 미팅했어요. 감독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재영씨 수술 받은 뒤로 트라우마 때문에 앞으로 더 운동할 수 없을 것 같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물으니까 글쎄 이 감독님이 묵묵부답으로 망부석처럼 자리에 앉아있기만 하는 겁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얼굴에 엷은 미소를 띠고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한 5분 지나던가 감독님께서 다시 입을 여시더라고요. 재영씨 선수 생활은 아무래도 모두 다 끝난 것 같다고 다시 한번 말하면서요. 하지만 워낙 재능이 좋고 동료나 선후배 교우관계, 리더십까지 좋아서 유도 전공을 살려주고 싶다고요. 인품도 성정도 참 괜찮은 학생이라면서요. 네, 참 감사한 말씀해 주셨네요. 감독님께서. 근데 재영씨, 이야기하면서 얼굴에 그렇게 화색이 돌던 감독님 얼굴이 확 하고 낯빛이 어두워지지 뭡니까? 그래서 제가 왜 그러세요? 어디 갑자기 몸 불편한 데라도 있으세요? 물으니 아니라고 사실은 돈이 문제라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네,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무슨 돈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영씨 학비랑 앞으로 유도 지도자 과정 밟는 데 들어가는 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동안 재영씨가 워낙 출중한 실력으로 학교를 빛냈으니 학교나 장학재단에서 학비 지원하는 게 당연했는데 이제 그럴 처지가 아니니까 재영씨는 그냥 평범한 학생으로 돌아가게 됐다고요. 그리고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아서 남은 대학 생활이라 잘 마칠지 모르겠다며 걱정해 하셨어요. 재영씨가 유도 선수로서 뛰어난 재능 갖고 있는 건 오늘 재영씨 만나기 전에 몇몇 기사 읽어봐서 알고 있었어요. 근데 감독님께서 직접 그렇게 찾아오셔서 자기 아들 일 부탁하듯 말씀하시는 걸 보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또 이재영 당신은 여러 사람에게 참 좋은 사람이었구나 하고 생각했죠. 그 이야기를 들은 저는 저절로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그리고 그러고 싶지는 않았지만
눈가를 뜨겁게 하는 눈물이 한 방울 한 방울 눈을 비집고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곧 마음을 다잡고 할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감독님도 할아버지, 아니 이사장님께도 정말 감사드려요. 하지만 저는 이제 더 학교나 장학재단에서 주는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충분히 받아왔다 생각하고 잘 아시다시피 저는 선수로서 학교를 빛낼 수 있는 처지도 아니에요. 지도자가 된다고 해도 선수 경력이 끊겨버린 이상 학생들 지도하는 능력도 미비할 거고요. 죄송하지만 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2주 전에 특전사 서류 지원했습니다. 이제 모병관한테 전화 올 때도 됐고요. 몸이 편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특전사에 입대하게 되면 살아야 하니까 사라질 거예요. 말씀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드려요. 그 유도 실력만큼 자기 생각도 아주 뚜렷하네요. 근데요, 재영씨.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을 줄 알고 도둑질도 도둑질 해본 놈이 할 줄 안다고요. 도움받을 줄 아는 사람이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도움도 줄 수 있는 겁니다. 도움받을 줄 모르는 사람은요, 도움도 줄 줄 모릅니다. 이사장님 말씀은 한없이 따뜻했지만 왜인지 한숨이 쉬어졌습니다. 네, 그 마음 정말 감사드려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선수가 아니에요.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 1학년 때까지 10년 가까이 운동해왔다지만 아직도 경험하지 못한 게 더 많은 게 사실이에요. 그런 경험으로는 학생들 가르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지도자라고 해서 꼭 올림픽 금메달 출신이어야 한다는 조건이나 자격 같은 게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건 저도 잘 알아요. 하지만 시간 문제죠. 저는 고작 10년 정도, 20년, 많게는 30년 가까이 선수 생활하신 분들이 학생들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해요. 설령 제가 유도 지도자가 된다고 해도 저보다 더 훌륭한 분들 자리 하나 뺏는 거나 다를 거 없을 거고요. 재밌네요. 오랜 시간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지도자. 시간 문제. 재영씨 말이 맞을 수도 있죠.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재영씨 감독님이 제 장학재단까지 찾아와 그 어려운 도운 이야기를 부탁하고 가셨을까요? 재영씨가 불쌍해서요? 동정, 연민 같은 것 때문에요? 아니요. 재영씨가 그만한 인재였기 때문에 감독님이 감독이라는 신분 지위 안면 몰수하고 여기까지 와서 그리 부탁하고 가신 겁니다. 그리고 재영씨가 유도 지도자가 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유도 지도자가 되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재영씨 말대로 재영씨보다 오래 운동한 사람, 경력 많은 사람이야 수두룩하겠죠. 하지만 누구라도 지도자가 되는 건 그 사람 개인 선택입니다. 재영씨가 지도자가 된다고 해서, 한 자리에 앉게 됐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바닥에 주저앉아야 하는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도 특전사에 지원하셨다고요? 모병관한테 전화 오면 불합격 소식부터 전해줄 겁니다. 제가 특전사 전역했어요. 쇄골, 어깨, 목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낙하산 못타요. 특히 그 부위에 인공철심 같은 걸 박아둔 사람은 국가가 받아줄 리 없죠. 이제 여름 막 지났으니까 내년 개강까지 6개월 정도 남았네요. 운동은 조금씩 가볍게 몸푸는 수준으로 해보시고 이제 학과 이론 공부랑 지도자 교육 공부에 전념하도록 하세요. 그래도 이사장님, 제가 감독님이나 이사장님 학교한테 이렇게까지 받아도, 네, 받아도 됩니다. 받아도 되고 말고요. 제 손자애 지켜주고 밥 먹여주고 하룻밤 같이 친형처럼 보내준 사람 정도면 지도자가 아니라도 뭘 해도 다 잘 될 겁니다. 왜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자, 이제 식사하러 갑시다. 그렇게 저는 감독님과 이사장님, 학교의 도움을 받아 경기지도학과로 전과해 학교 공부 4년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말씀대로 특전사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은 저는 군 재검에서 쇄골 분쇄골절 문제와 어깨 문제로 군 면제 역시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얼마 안 있어 저는 제 모교인 고등학교에서 코치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코치로 일하며 체육학 대학원 석사를 마쳤고 그동안 연락이 끊겼던 아버지와도 연락이 닿아 아버지를 제가 살고 있는 집으로 모실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으로 건강이 크게 상하신 상태셨지만 지금은 병원에 다니시며 중독치료, 간 해독치료 받으시며 다시 일상생활을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다.
석사까지 마친 저는 이어 박사과정을 밟으며 여전히 모교인 고등학교에서 코치로 일하고 있고요. 훌륭한 지도자가 되는 건 당연한 꿈이지만 제 은사 되시는 감독님과 이사장님을 떠올리면 이제 지도자를 넘어 어떤 사정 상황이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돕고 싶다는 사명으로 하루하루 알차게 보내고 있답니다. 어떤 무술이든 살법과 활법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힐 목적으로 공격을 가하는 게 살법이라면 상해를 입거나 부상당한 사람을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게 활법입니다. 제 삶의 은사가 돼주신 감독님, 재단 이사장님, 제 모교인 고등학교와 체육대학까지 저는 학생들에게 유도를 지도하며 이제 사람을 살리는 마음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있답니다. 긴 사연 들어주신 애청자분들에게 감사 말씀 올리며 이만 사연 맺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30살이고 올가을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부입니다. 저는 결혼할 생각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저를 무진장 사랑해주는 남자친구의 열렬한 구애로 사랑이라는 걸 하게 된 여자입니다. 사실 제가 살아온 삶이 평범치가 못하거든요. 힘든 삶을 살았던 저에게 결혼이란 건 남의 얘기일 줄만 알았는데 저도 남들 따라 결혼이라는 걸 하게 되긴 하네요. 다들 결혼을 앞두고 있으면 결혼 준비로 바쁘고 행복할 거라 생각해요. 물론 고민이 있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요. 저 역시 남자친구와 결혼할 생각으로 한없이 행복합니다. 사실 제 결혼은 원래는 올해 봄으로 예정되어 있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미룬 거라 더 이상은 미루는 게 의미 없다고 생각해 5월로 날을 잡았었죠. 그런데 결혼 직전 한 번의 큰 사건으로 다시 이번 가을로 결혼식을 미루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미루게 된 이유는 저 때문인데요. 어떤 이유로 그랬는지 제 사연 들려드려 볼게요. 저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 밑에서 커왔습니다. 가난하더라도 부모님이 둘 다 계시는 평범한 집에서 자란 분들은 저의 결핍을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 기억에 저희 부모님은 항상 일을 손에서 놓으신 적이 없는 분들이셨습니다. 어릴 적 저희 집은 반지하였는데 방 한 칸에 조그맣게 부엌과 화장실이 딸려있는 집이었어요. 어렴풋한 기억이긴 하지만 항상 이사를 많이 다녔던 것 같고 마지막 엄마가 돌아가실 무렵 살았던 집은 아직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유치원 갔다가 집에 오면 엄마는 집에서 항상 뭔가를 하고 계셨어요. 항상 집에는 엄마가 하시는 부업 일감이 집에 한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집 근처의 유리공장에서 화장품 샘플병에 스티커를 붙이는 일을 하시거나 인형 누나를 붙이는 일, 봉투를 붙이는 일 등등 이렇게 하나하나 손으로 하는 일이 엄마의 부업이었습니다. 한 박스를 붙이면 얼마씩 주는 것이었는데 어릴 때라 기억이 가물거리지만 개당 5원 정도 했던 것 같네요. 저는 어릴 때 셈이 빠르고 야무지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요. 엄마는 그런 저를 앉혀놓으시고는 현아야, 엄마가 하는 거 보이지? 이렇게 하는 거야. 쉽지? 이거 한 박스 채우면 엄마가 300원 줄게. 한번 해볼래? 엄마 나 해볼래. 나 아이스크림 사 먹어도 돼? 쉬워 보이지만 같은 거 반복하는 일이 생각보다 참 힘들죠. 어린 저는 힘들다고 징징대면서도 엄마가 힘들까봐 열심히 도와드렸습니다. 그럼 엄마는 저한테 300원을 주시곤 했어요. 저는 그 300원을 모아 군것질을 하곤 했고요. 그게 제 낙이었습니다. 엄마가 하는 일은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유치원에서 돌아오면 엄마는 오후부터 일을 나가셨어요. 그 일이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아빠가 집에 들어오고 나서도 더 늦게 들어오셔서는 항상 허리가 아프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어린 저에게도 늘 지친 모습으로 기억됩니다. 아빠는 막노동을 하셨어요. 지금은 그때 익히신 도배 기술로 도배 장판 일을 하시며 저 뒷바라지 해주시고 결혼 준비도 도와주셨지만 그때는 다른 기술 없이 몸으로 먹고 사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부모님 삶은 참 녹록지 않은 삶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다행인 것은요, 제가 가난했지만 부모님 사랑은 듬뿍 받고 자랐다는 겁니다.
제가 살던 동네는 오래된 빌라와 다가구 주택이 오밀조밀 모여있는 곳이었는데 동네에 여자아이가 드물었어요. 그때만 해도 앞집, 옆집, 윗집 다 얼굴 알고 상부상조하며 지내던 때라 저는 동네 어른들한테도 귀여움을 독차지하던 아이였습니다. 부모님이 일 때문에 바쁘셔서 그 어린아이가 혼자 여기저기 다니는 일이 많았는데 심지어 아프면 집 근처 병원에도 혼자 가고 그랬었어요. 그런데도 유치원 재롱잔치나 운동회 때는 엄마가 아빠 일하느라 바쁘셔도 꼭 참석하셔서 저 응원해 주시고 같이 도시락도 먹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안 온다 하셨다가 몰래 짠 하고 오신 적도 많고 그럴 때마다 완전 서프라이즈 선물 받은 느낌이었었죠. 제가 혼자 다니니 엄마 아빠는 항상 목걸이로 된 동전 지갑에 용돈을 1,000원씩 넣어주셨는데 그걸로 집 앞 토스트 집에서 종종 토스트를 사 먹곤 했고요. 가난 때문에 다른 집 아이들처럼 학원이나 비싼 유치원 다니지는 못했지만 불행했던 기억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어렸을 때부터 정말 과분하다 싶을 정도로 사랑을 받고 자란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다 큰 지금도 아빠와의 스킨십에도 거부감이 없고 사랑을 받는 법을 배웠기에 사랑을 주는 법도 드문드문 알고 있거든요. 게다가 두 분 역시 제 앞에서 싸우는 일 없이 사이도 좋으신 편이었어요. 부모님도 열심히 살면 언젠가는 가난에서 탈출하고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셨겠죠. 그런데 불행이라는 것이요. 이상하게 가난한 집에는 더 쉽게 찾아오는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강렬하게 남은 장면 하나는 바로 엄마의 죽음에 관한 기억이거든요. 제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한창 학교를 다닐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생을 하시던 두 분이셨는데 집안 형편이 나아지지는 않고 뭔지는 모르지만 두 분 대화가 가끔 어린 저에게도 슬픈 게 있었습니다. 그때는 부모님이 저한테 티를 내지 않으셨지만 아무리 저를 모르게 하려고 해도 대충 알잖아요. 모르는 번호에 전화를 받기 꺼려 하시거나 밤에 두 분이서 대화할 때 평소와 달리 어떻게 같은 탄식의 말이 제 방까지 들린다거나 화난 사람들이 집에 찾아와 혼자 있는 저를 보고 화를 억누르면서 부모님 어디 가셨냐고 어른끼리 해야 할 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니 아빠가 진 빚 때문에 그렇게 밤낮으로 힘들게 사셨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때 부모님의 대화가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엄마가 아빠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보, 현아도 초등학교 입학했으니까 일을 좀 늘려볼까 하는데 새벽에 나가는 일이 좀 있어서 그거 좀 해볼까 하는데 어때요? 그렇게 하면 당신 몸 상하지 않겠어? 나도 힘든 일을 당신이 어떻게 하려 그래? 너무 힘들면 안 해도 돼. 내가 다른 일을 더 알아볼게. 계속은 못해도 일당이 세니까 그렇죠. 아무튼 난 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요. 그래야 이자라도 갚죠. 엄마가 일을 더 늘려서 하시겠다는 대화였는데요. 왜 그렇게 그 기억이 선명한고 하니 엄마가 그 일을 시작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새벽에 일을 나가시다가 사고를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엄마가 일을 나가시는 걸 본 적이 없었어요. 항상 제가 잠자코 있을 때 나가셨고 아빠가 깨우면 일어나 학교 갈 준비를 하고 밥을 먹고 등교를 했었죠. 그런데 그날은 남달랐습니다. 새벽이 고요함을 뚫고 집에 전화 소리가 울렸고요. 왠지 모르게 그 소리가 불안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전화를 받는 아빠의 목소리를 듣고는 어린 저도 아, 지금 큰일이 났구나. 엄마에게 무슨 일이 생겼구나 하고 알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전화기에 대고 거의 울부짖다시피 엄마 이름을 말하던 아빠는 저를 데리고 황급히 나갈 준비를 하셨죠. 현아야, 얼른 잠바 입어라. 지금 빨리 병원으로 가야 한다. 어린 저였지만 본능적으로 무슨 일이 났다는 걸 알았죠. 저는 아빠를 따라 생전 처음 큰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 기억은 흐릿합니다. 어른들은 엄마를 바로 만나게 해주지는 않았거든요. 병원에 도착해서 의사 선생님의 설명을 들은 아빠는 주저앉아 우셨던 것 같아요. 저는 아빠의 울음을 보면서 같이 따라 울었고요. 그리고 엄마를 만나게 해주었는데
아직도 저는 엄마의 마지막 처참했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커서 들은 얘기지만 엄마는 그 새벽 일을 나가시다가 가로등도 없이 어두운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뺑소니를 당하셨다고 합니다. 그때는 CCTV 이런 것이 흔하지 않던 시절이라 어떤 차가 그랬는지 잡지도 못했고요. 그렇게 황망하게 사고를 당하시고 만 거죠. 다행히 의식이 돌아오셨는지 제가 엄마 귀에 대고 엄마, 나 현아야. 현아 왔어. 이렇게 말하자 손을 들어 올리시더라고요. 아빠가 엄마 손을 잡아주고 하고 싶은 말을 하라고 하시기에 엄마, 사랑해요. 금방 나을 거야. 엄마, 힘들어도 조금만 참아요.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엄마는 저에게 미안하다, 현아야. 엄마가 우리 딸한테 해줘야 하는 게 많은데 이렇게 못 해주고 갈 것 같네. 중학교 가는 것도 봐야 하고 나중에 결혼하는 것도 꼭 보고 싶었는데 정말 미안해. 엄마가 하늘나라에서 우리 딸 지켜보면서 항상 지켜줄 테니까 절대 기죽지 말고 항상 열심히 살아야 해. 알았지? 하고 힘겹게 말씀하셨습니다. 아, 이 사람아, 왜 그런 소리를 해? 당신이 가긴 어딜 간다고? 우리 딸 다 클 때까지 멀쩡할 거니까 그런 소리 마라. 아빠는 피가 엉겨붙은 엄마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우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엄마는 의식을 잃으셨고 제가 엄마 하고 애타게 부르는 소리에도 대답이 없으셨어요. 저희 엄마는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그게 제 기억 속 엄마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때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도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그리고 가끔 꿈에도 그 장면이 생생히 반복돼서 엉엉 울다 깨어나면 정말로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기도 했어요. 그 후 단지하 방에서 아빠와 둘이 지내게 되었는데 아빠는 늘 술을 마시고 계셨습니다. 엄마가 살아계실 때는 좋은 곳에 놀러는 못 가도 근처 산이나 공원으로 주말이면 저를 데리고 나가셨는데 한동안 아빠는 주말에도 평일에도 술만 드셨습니다. 끼니는 늘 라면으로 때우기 일쑤였고요. 위층 아주머니나 동네 아주머니들이 가끔 들러 제 반찬을 챙겨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아마 쫄쫄 굶으면서 살았을 겁니다. 몇 날 며칠이 지났나요? 어느 날은 저희 집의 동네에서 아빠랑 친한 아저씨와 아주머니가 오셨더군요. 현아 아빠,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야? 딸내미 저러고 있는데 불쌍하지도 않아? 이제 정신 차리고 살아야 하지 않겠어? 애 잘 키워야 나중에 현아 엄마 만나더라도 할 말 있지. 이 술병은 다 뭐야 대체? 아줌마랑 아저씨는 방에 있는 술병을 내다버리고 빨랫감을 정리해 주셨어요. 냉장고 속에 썩어가는 음식물을 다 버려주셨고 청소도 해주셨죠. 이 사람아, 정신 좀 차려 이제. 내일부터 나 따라서 일 다니세. 아파트 건설 현장인데 거기서 힘들게 몸쓰면서 일하면 좀 나을 거야. 이참에 미장일도 좀 배워서 앞으로 딸이랑 먹고 살 방법을 좀 궁리해봐. 이 말을 들은 아빠는 그제야 정신을 좀 차리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저씨 바지가랑이를 잡고 눈물을 뚝뚝 흘리시더니 고맙다며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정말로 얼마 후부터 아빠는 엄마가 살아계시던 예전의 아빠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내내 살던 단지하 집을 탈출한 건 중학교 무렵이었습니다. 아빠는 힘들게 돈을 버시면서도 늘 저는 깔끔하게 입혀주셨고 머리도 예쁘게 묶어서 학교에 보내주시곤 하셨어요. 그러면서 늘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이 우리 현아 중학교 갈 때는 이거보다 좋은 집에서 이쁜 교복 입고 학교 다니게 해줘야지. 아빠가 꼭 그렇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빠, 저는 지금도 괜찮아요.
아빠 힘들게 일하다가 다칠까봐 그게 걱정이야. 절대 무리해서 일하면 안 돼요. 약속! 저는 새벽같이 나가셨다가 매일 늦게 들어오시는 아빠가 항상 걱정스러웠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셨으니 남은 가족이라고 우리 둘뿐인데 혹시 아빠가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나는 어떡하나 하는 불안감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밤낮으로 노력하신 아빠는 정말로 제가 중학교에 입학할 무렵 이제 이사갈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이사간 집은 같은 동네 학교 근처에 방 2칸짜리 빌라였는데 저희 집은 2층이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은은하게 나는 방 1칸짜리에서 살다가 본 2층 빌라는 비록 넓지는 않았지만 저에게는 대관로 느껴졌습니다. 게다가 처음 가져보는 제 방도 생겼고요.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울컥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빠는 그때 도배장판 일을 하셨는데 그 일을 하시면서 저희도 살림이 좀 안정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사춘기 비슷한 것이 그 무렵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남들은 사춘기 때 부모와 사이가 안 좋아지기도 하고 공부를 손에서 놓기도 하고 또 일탈행위를 해서 부모님 가슴이 타들어가게 한다는데 저는 사춘기 때 방황하는 것도 사치라 생각했어요. 그때 제 인생의 화두는 가난에서의 탈출이었습니다. 그 시절은 아무리 명랑하고 밝았던 아이라도 한 번씩은 센티해지는 때가 있잖아요. 저 역시 그랬습니다. 아빠와 싸운 적은 없지만 마음속으로 가끔 원망하기도 했어요. 왜 나는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나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을 가끔 하곤 했죠. 하지만 어린 나이에도 제가 처한 상황을 숙명처럼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도 아빠에게 최선을 다했고 좀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저는 공부를 그리 잘하지 못했어요. 다른 아이들처럼 학원을 몇 개씩 다니지도 못했고요. 그때 공부로 성공하기는 힘들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는 실업계로 진학했어요. 돈을 빨리 벌어서 아빠를 도와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미용기술을 배우러 학원에 다녔고 학원비 달라는 소리를 아빠에게 하기가 미안해서 집 근처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로 용돈과 학원비를 벌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은 못 갔어요. 저라고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혼자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혼자 이것저것 아르바이트하면서 부당한 일을 많이 당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참고 견뎠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린 제가 어찌 그렇게 악바리처럼 살았나 싶기도 해요. 그런 상황에서 나를 버티게 해준 게 뭘까 하고 고민해보니 어릴 적 저에게 아낌없이 주셨던 부모님의 사랑이 저를 버티게 해준 원동력이 아닌가 싶어요. 아무튼 저는 대학은 못 갔습니다. 고3 때였나요? 아빠가 저에게 대학을 가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현아야, 아빠는 네가 대학에 갔으면 좋겠다. 전문대라도 졸업한 거랑 안 한 거랑은 사회 나와서 천지 차이야. 아빠가 그걸 아니 말하는 거다. 너 학비 걱정해서 대학 안 가는 거면 그런 걱정 안 해도 된다. 아빠 이제 빚도 없고 너 하나 대학 보내는 거 어려운 일 아니야. 근데 왜 대학을 안 갈라 그러니? 응? 아빠, 저 공부 못해요. 아빠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못해. 아빠, 대학이 뭐 대수야? 대학 가서 학비 까먹고 나와서 취업 준비한다고 또 시간 낭비하고. 나 그런 거 싫어요. 나 지금 일 열심히 배우고 있잖아. 졸업하면 바로 미용실 스텝으로 일 배우면서 경력 쌓을 거야. 아빠 혼자 버는 것보다 우리 둘이 같이 벌면 금방 돈 모을 수 있어요. 그럼 아빠, 우리 보란 듯이 새 아파트 사서 들어가자. 나 지금 청약저축 모으는 거 20살 되면 신청할 수 있잖아. 그게 내 목표예요. 아직 어린데 어찌 그런 기특한 생각을 했니?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아빠는 제가 다른 여고생들처럼 하찮은 고민으로 청춘을 보내지 않는다는 걸 오히려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어린 것이 벌써부터 생계 걱정을 한다고 그게 정상은 아니라고 하시면서요. 어쨌든 아빠와의 대학 논쟁은 그걸로 마무리하고 저는 열심히 제 목표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때부터 정말 악착같이 돈을 모았고 학벌은 안 좋지만 졸업 후 미용실에 소보조 일을 하며
경력을 쌓은 후 조금 큰 이름 있는 미용실의 정직원으로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30살, 나쁜 짓 하나 안 하고 2억 3천 정도 모았습니다. 지금은 제가 계획했던 대로 아파트 청약 저축도 당첨돼서 24평짜리 아파트에 5년 전에 입주해서 살고 있고요. 아빠도 환갑이 훌쩍 지나 벌써 65세지만 아직 소일거리를 하시고 계시고 아파트 대출금도 같이 갚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샵에 제 단골들도 많아지고 월급은 솔직히 웬만한 월급쟁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때쯤 고민이 참 많아지더라고요. 근데 남의 밑에서 일하는 것보다 이제 모은 돈으로 제 샵을 하나 내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어요. 저는 동네 상가에 작은 1인 미용실을 오픈했습니다. 그동안 모은 돈을 대부분 털어 부었지만 지금부터 다시 열심히 모으리란 생각으로 결단을 내렸어요. 월급쟁이 미용사로 계속 살 수는 없었으니까요. 새로 지은 신축 아파트 상가라 그런가 생각보다 장사가 참 잘 되었습니다. 저 혼자 예약제를 운영하다 보니 손님은 많이 못 받았지만 월급 미용사를 할 때보다 월세를 내고 나서도 수입은 훨씬 좋았죠. 이쯤 되면 제 인생 참 성공했구나 싶으신가요? 저는 나이가 차도 결혼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돈과 우리 아빠만 생각하면서 살았거든요. 제가 이쁘장한 편이라 샵의 손님들, 특히 남자 손님들은 저를 보면서 고생 한번 안 해본 부유한 집 막내딸 같다는 말을 참 많이 들었어요. 가난이 죄가 아니라는 건 물론 알았지만 저도 가끔 부끄럽긴 했습니다. 그런데 손님들로부터 그런 말을 들으면 괜히 자격지심인지 열등감인지 몰라도 일부러 그런 가정이란 거 티 안 내고 아 그래요? 제가 그렇게 보이나요? 하고 말지만 속으론 진짜 부끄러울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 무의식 속의 마음 때문인지 저는 나중에 혹시나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나타난다면 혼자 계시는 우리 아빠와 그리 넉넉지 않은 형편 등등 모든 걸 오픈하는 날이 올 텐데 진짜 솔직히 그런 것이 두려워서 남자 만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제가 아는 남자들은 제가 겉모습도 깔끔하고 잘 꾸미는 여자에 일도 열심히 하고 그래도 또래 나이에 비해 꽤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건진 몰라도 저를 약간 대하기 어려워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제 상황을 다 공개하면 괜히 나를 우습게 보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 다가오는 남자들도 제가 사전에 차단한 적도 많았습니다. 결혼은 그냥 제 삶과는 상관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20대를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거부해도 인연이라는 게 있는가 봅니다. 제가 30살이 되고 제 가게를 오픈했을 때 가끔 오던 단골 남자 손님이 계셨는데요. 항상 와서 말없이 이렇게 깎아달라며 간단하게 요청 사항만 말하고는 가는 남자였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씩 와서 머리를 깎고 가끔 펌도 하고요. 워낙 말이 없는 사람이라 저도 머리만 다듬어 줄 뿐 별다른 대화는 없었어요. 그런데 몇 달 후 그분이 갑자기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제가 요 앞 길 건너 상가 3층에 태권도장을 합니다. 거기 학부모님들한테 미용실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명함 주시면 제가 카운터에 놓고 홍보해드릴게요. 소개받고 왔다 그러면 할인 조금 해주시면 좋고요. 어머, 저야 너무 감사하죠. 그런 생각은 못했는데 미용실 홍보 많이 되겠는데요? 태권도장 오픈한 지 얼마 안 되셨나 봐요. 아이들 많이 있나요? 아직 신축 상가라. 그래도 앞에 학교가 있어서 그런지 금방 모이긴 하네요. 아직 100명이 안 되긴 하는데 금방 될 것 같아요. 그 대화를 시작으로 저희는 웃으며 인사하는 사이가 되었어요. 한 달에 한두 번 오던 그 사람은 이틀에 한 번꼴로 제 미용실에 와서는 머리는 자르지 않고 대신 커피나 간식을 놓고 가곤 했습니다. 어쩔 때는 도복 차림으로 차량 운행을 하는 중에 잠깐 짬을 내어 오기도 했는데 도복 입은 모습이 참 멋있고 듬직하더라고요. 그때 저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하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그 마음을 다 알면서도 저는 이상하게 그 마음을 받아주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몇 달 후 조심스럽게 그 사람이 저에게 말하더군요. 현아 씨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요.
좀 더 가까워지고 싶은데 늘 저한테 거리를 두는 것 같아서 가까이 다가가기가 어려워요. 저한테 마음 좀 열어주시면 안 되나요? 제가 잘할게요. 갑작스런 그 사람의 고백에 저는 너무 당황했어요. 시간을 달라고 하고 몇 날 며칠을 생각했습니다. 저도 실은 그 사람이 좋았습니다. 따로 연락도 자주 하고 싶고 같이 데이트도 하고 싶고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이상하게 행복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갑자기 떠나지는 않을까? 이 행복이 과연 영원일까? 과연 이 남자는 내가 살아온 삶을 알고도 내 상황을 이해해 줄 수 있을까 하는 여러 가지 고민들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런 고민들로 생각이 많았을 때 아빠와 저녁을 먹으면서 아빠에게 실없는 소리를 좀 해봤었습니다. 아빠, 나 결혼해도 돼? 그냥 아빠랑 평생 같이 살까? 나 시집 가버리면 아빠 밥이랑 살림 어떻게 해? 나 결혼할 사람 생기면 아빠 너무 서운하겠지. 제가 이러자 아이고 우리 딸 별 걱정을 다 하네. 누가 너더러 아빠 밥하고 살림해주느라 평생 같이 살자고 그러던?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얼른 시집가서 아기도 낳고 돈도 모으고 그렇게 재미나게 살아야지. 응? 아빠는 그거면 된다. 행여나 나랑 같이 평생 살 생각하지 말어. 아빠 진짜로 싫다. 이러면서 손사래를 치시는데 저는 아빠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말은 저렇게 하시지만 제가 시집가고 나면 얼마나 서운해하실지 눈에 뻔히 다 보였어요. 저도 평범하지 않게 살아온 제 인생이 아주 가끔은 힘들었는데 아빠의 그런 말을 들으니 아빠는 혼자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했습니다. 저도 다른 애들처럼 엄마가 해주는 아침 먹으면서 출근하고 저녁이면 엄마가 저녁하면서 저를 기다렸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을 바랬거든요. 아빠 역시 남들처럼 엄마가 차려주는 밥 먹고 출근하고 오순도순 같이 산책도 하고 그런 걸 얼마나 바라셨을까요? 그 세월 동안 저만 보고 사신 아빠가 갑자기 늙으신 것만 같아서 너무 슬프더라고요. 아빠 말을 들으니 그냥 제가 남들처럼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이렇게 사는 걸 보는 게 아빠 소원이구나 하고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고민을 끝냈습니다. 저를 좋아하고 저도 그 사람을 좋아하는데 시작도 하기 전에 사람 인연을 내치는 건 아닌 거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도 행복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그 사람에게 정식으로 사귀어 보자고 하니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어차피 알게 될 거, 그 사람도 제 상황을 알아야 할 것 같아 솔직하게 다 말했습니다. 승아 씨, 우리 결혼을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사귀는 사이라면 저에 대해 숨기는 거 없이 다 말해야 할 것 같아서요. 저 어렸을 때 엄마 돌아가셔서 지금은 아빠 혼자 계세요. 아빠가 고생을 많이 하셔서 건강은 좀 안 좋으신데 예전처럼은 못하시지만 소일거리로 도베일은 가끔 하고 있어요. 나중에 기회되면 인사시켜 줄게요. 지금은 살만하지만 저 무지 가난하게 자랐어요. 대학도 못 갔고요. 이런 거 다 알면서도 저랑 사귈 거예요? 제 말에 그 사람은 현아씨,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그게 우리가 사귀는데 무슨 걱정거리가 된다 그래요. 내가 좋아하는 건 현아씨인데 그걸 몰라요? 우리 앞으로 미래만 생각해요. 나는 현아씨랑 결혼해서 잘 살고 싶어요. 현아씨가 원하면 현아씨 아버님도 같이 모시고 살아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아무 걱정 말아요. 그동안의 제 걱정과 자격지심을 아무것도 아니게 만들어주는 그 사람의 그 말에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저희는 결혼을 약속했고요.